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동 감소 이론의 한계점 보겠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기초한 행동 이외의 복잡한 행동은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다든지 이타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항상성, 지난 시간에 봤던 항상성이 깨어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지금 추동 감소 이론으로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하려는 행동,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죠 공부하시는 것도 매번 힘들고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뭐 대가랄까 보상도 있지만 그런 행동 아니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는 이런 행동들은 도대체 어떠한 추동, 즉 어떠한 항상성이 껴져서 그러냐? 뭐 배가 고파서 그러냐? 뭐 추워서 그러냐? 뭐 또 뭐랄까요? 뭐 성적 어떤 그런 욕구의 불만족으로 그러냐?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우리 생리적 상태의 불균형이 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이것이 이제 추동 감소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긴장 상태, 오히려 항상성이 깨어지는 그런 불균형 상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행동은 어떤 동기로? 우리 쉽게 동기의 개념 정의는 뭐 행동의 원인이라 했는데 그렇게 오히려 나의 생존과 관련해서 그런 항상성을 깨트리는 생리적 상태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추동 때문에 그러냐? 그건 추동 감소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긴장 상태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행동, 즉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해서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다음 각성 이론이에요. 이런 한계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각성 이론이다. 자, 세 번째 각성 이론입니다. 인간은 적절한 수준의 각성 상태,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한다. 앞서 봤던 추동 감소 이론은 항상성의 유지였는데 이때는 지금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해서 흥분 상태, 각성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 앞서 요 두 가지 경우 설명했던 하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성 상태가 너무 낮으면은 지루함을 느끼고 각성 상태가 너무 높다. 말 그대로 뭐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면은 불안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불안 긴장을 경험하게 되면은 각성 상태 너무 높으니까 낮추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루함이 있다고 그렇게 경험할 때는 그 각성 상태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앞서 뭐 중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마약이나 뭐 그런 것들을 취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너무 낮은 각성 상태라서 지루함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적절한 흥분 상태, 각성 상태를 높이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마약 사용이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우리 생리적 항상성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불균형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인데 추동 감소 이론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져서 여기서 각성 이론에서는 이게 적절한 흥분 상태 유지 이걸로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최적 각성 수준이 있다. 옵티멀 어라우젤 상태를 유지하려는 동기, 즉 최적 각성 수준 유지라는 행동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사람마다 개인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너와 나 사이에 최적의 각성 수준이란 것은 일정 동일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같지 않고 말 그대로 개인적이겠죠. 주관적이겠죠. 자, 그다음 인간의 동기를 추동 감소 추구해서 일반 각성 상태로 앞서 봤던 동기 이론은 추동 감소 이론이었는데 이제 그 행동의 원인 동기를 추동 감소하려는 것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일반 각성 상태 축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결국 추동 감소 이론하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성 이론, 동기 이론 중에 각성 이론과 관련해서 하나의 뭐랄까요, 뭐
서포트해주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지지해주는 현상으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끊임없이 감각을 추구하고 어떤 자극을 요구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일반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자극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게 되지는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든 뭐 우리 여기서는 흥분 각성 상태라 얘기하고 앞서는 추동이라 얘기했지만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오히려 그걸 낮춘다든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든지 우리가 앞서 뭐 신경전달물질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뭐 향정신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자극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 이걸 감각 추구 성향이 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롭고 낯선 때론 위험한 감각 경험을 추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감각 지각에서 배웠지만 감각이라는 것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과정 아닙니까?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죠 생리적 반응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되었던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 행동, 다른 말로 하자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감각 추구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성 이론을 지지해주는 적절한 흥분 상태,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래된 실험입니다만 연구입니다만 여러분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한 1900년 초라고 기억하는데 뭐 정확한 뭐 시와 때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한테 너네 하루 알바하면은 도대체 얼마 받느냐 시급이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면은 그거 2배 줄 테니까 우리 실험에 참가하라 해서 지원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실험 참가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시급에 2배를 준다. 가만히 있는 거. 야 식은 죽먹기다 해서 이제 참가자들이 많이 왔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 피부도 어떤 그런 뭐 천이랄까 거기서 준비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왜 피부로부터 어떤 감각, 촉각이라든지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부 감각들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 속에다가 이렇게 몸을 띄워놨어요. 물론 뭐 수영 못하는 사람은 가라앉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 속에 띄워놓고 방온도도 일정하게 변하지 않게 하고 소음도 전혀 없도록 방음 장치를 하고 즉 결국 뭡니까? 모든 자극을 최대한 차단시켜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견딘다. 하여튼 그렇게만 있으면 이제 실험 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게 되면 그 시급에 따라 2배 이상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이거 뭐 가만히 있고 놀면서 그냥 그죠? 그 뭡니까? 그 실험 참가비를 받으니까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학생들이 다 도망갔어. 감각 추구 성향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극을 그죠? 뭐 100% 완전하게 차단한 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차단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못 견디고 다 도망가고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환각과 망상을 경험하더라는 거. 감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환각과 망상 얘기가 나와서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는 환경과 몸과 그리고 우리 뭐 뇌를 따로 구분하자면 환경과 몸과 뇌가 이것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계속 상호작용 즉 자극을 받고 또 우리는 또 출력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환경에다 어떤 또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이 또 우리한테 어떤 자극 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낳게 되고 또 그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또 결국은 그죠 뭐 생리적 반응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또 환경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돼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환경 안에는 다른 타인도 될 수 있고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런 조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전체적으로 뭐 지구 환경도 될 수 있을 텐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매개해서 자극이 없으면은 뇌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없이 만들어내는 뇌의 어떤 그러한 결과물이란 것은 과장되고 비현실적으로 정폭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서 감각 추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실험 경우에 그렇게 자극이 차단되니까 환상 망각이 일어난 것이 그러한 경우와 관련된다고 여겨지고, 우리 앞서 뇌와 관련해서 환상지 환상감각 배웠죠. 그 사람들이 신체 일부가 없는데 그것이 가렵거나 있는 것처럼 여기지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동영상에서 봤지만 그때 아픈 것이 실제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그 사례 책에서는 너무 아파서 환상지가 너무 아파서 즉 환상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뭐요? 없는 손에서, 그죠? 더 이상 들어올 자극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신체 없는 신체 부에 대한 뇌의 표상은 있는데 자극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왜곡된 정보를 뇌에서는 이것이 뭔가 혐오적인, 즉 통증과 관련된 정보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외부 입력이 없으니까 이게 증폭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신호를 처리해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각성이론 관련해서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X축은 각성 수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리고 Y축은 낮은 데서 높은 데 수행 수준이에요. 이거 뭐 수행 수준에는 뭐 그 운동 수행도 있을 테고죠. 뭐 경기력 향상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학습, 학습률, 학습 능력, 뭐 학습 효율성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Y축에다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각성 수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 수준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각성 수준,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수행 수준이 떨어져요.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수행 수준이 떨어져요. 적절한 최적의 각성 수준에서 가장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하든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지식적인 것을 배우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우리 수행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낸다라고 해서 이 U자 뒤집어진 U자 형태의 그러한 패턴을 보여요. 자, 여기서는 각성 수준이 너무 낮아 버리면 혼수 상태. 이건 이제 뭐 좀 병원에 가야 되겠죠. 예, 중환자실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혼수 상태. 그거보다 각성 수준이 좀 높은 경우는 자는 상태. 그리고 이제 최적 수준이 있고, 너무 많이 각성했을 때는 이제 발광이라는데 이게 뭐죠? 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향정시성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예로 성적 그런 흥분 관련해서 오르가즘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공포 상황에 우리 그 정서와 뇌 할 때 그런 PTSD와 같은 그런 공포 상황이 바로 이런 과대 각성 상황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자극이 클 때, 즉 정서가가 높은 그러한 자극을 경험할 때, 즉 정서적 경험, 심각한 정서적 경험할 때 각성 수준, 저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나 학습 여러 가지 뭐 그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운동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이든 시험이든 면접이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긴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각성 수준이 낮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전혀 그죠. 내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웜업이 안 돼 있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이 경기에 뭐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어떤 경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카드 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보상으로 걸린 것도 없고 그냥 재미로 카드 놀이 하는 거, 제가 재밌겠어요? 별로겠죠. 뭐 그런 경우, 예를 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각성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뭐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걸 뭐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그래서 시험 안 보는 공부, 저도 뭐 청강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청강하는 것들이 학습 수준, 그 학습이나 기억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말 그대로 공부가 잘 안 돼요. 각성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죠. 이 각성 수준 높일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자극으로서 이런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수행 수준이 나온다, 수행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이 가장 적절한 최적 수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마다 지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 지난 시간에 장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로 비유한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매
상황마다 우리 각성 수준이 또 상이하겠죠. 매 상황들마다 우리의 적절한 각성 수준과 수행 수준이 늘 변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각성되어서 수행수준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각성수준이 너무 낮아서 수행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적절하게 불안하고 좀 긴장이 돼야지만이 이것이 학습이 잘 되어져요. 우리 앞서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했죠.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러분 흔히 들어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재에서 코티졸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이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우리 앞서 배웠던 기억 상실증과 관련해서 해마라는 거 얘기했죠. 해마가 기억이 중요하다 했는데 즉 서술 기억이라는 것에 중요하다 했는데 바로 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면은 해마가 그러한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굉장히 정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각성 수준, 적절한 스트레스 수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안 보는 공부는 별로 공부가 잘 안 돼요. 제가 더 청강을 많이 해봤지만 자, 그 다음 동기이론 네 번째입니다.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거 흔히 심리학 개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고 그 대중서적 심리학과 관련해서 대중서적에는 아마 100권 중에 한 90권 이상은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동기에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들마다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가지 동기, 욕구. 여기는 뭐 동기, 욕구, 뭐 인터체인지블하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자,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이 생리적 욕구는 우리 앞서 동기 이론 중에 그뭐 본능 이론이나 아니면 그 뭡니까? 추동 감소 이론. 뭐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상응하는 동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생리적 동기, 욕구 동기 번갈아 가면서 같이 씁니다. 그다음 이제 안전의 욕구, 안전의 동기. 이것도 그죠. 뭐 각성 이론쯤에 해당한다. 아니면 뭐 추동 감소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응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또는 애정과 사랑의 동기.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로해 놓은 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 존중 욕구,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래쪽에 2개 있는 것,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기본 동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눠놨고 그러니까 이 기본 동기 같으면 우리 앞서 봤던 동기 이론과 대응시켜 보자면은 추동 감소나 뭐 본능 이론 이 정도 이제 대응들이라 생각하고요, 그죠? 그리고 애정, 소속, 뭐 자존감 이런 거는 앞서 봤던 뭡니까? 각성 이론 뭐 이 정도 해당할까요? 각성은 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각성은 또 한 이것하고 많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사랑이다, 애정이다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수준의 그런 어떤 관계, 그것과 함께 우리의 어떤 그런 적절한 각성 이런 것도 요구하니까 뭐 이것도 포함될 것 같고 그죠? 그래요. 자, 대응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응이 딱 그것은 그거다. 뭐 이 부분은 딱 추동에 해당하고 이것은 뭐 본능에 해당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은 앞서 이론들과 다른 이론이니까 이 메슬로는 사람은 이렇게 5가지 동기가 있고 여기 소속 그리고 자존감은 심리적 동기다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놨어요. 크게 기본 동기, 심리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이 동기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행동을 하게 되느냐 즉 이 상위 단계로 가는 때 상위 단계로 점점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타 행동을 한다. 애정 소속감에 해당할까요? 아까 추동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이타 행동이나 역경 극복 행동 또는 암벽 등반, 번지 점프 이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자면은 이타 행동은 뭐 소속 아니면 글쎄요 뭐 자존감, 자아 실현에 해당할까요?
그 역경 극복 같은 경우는 뭐 자아 실현에 해당할까요? 역경 극복이라고 이렇게 제너럴하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어려운 일을 끝까지 그것을 수행하는 행동을 한다. 그 동기가 뭐지? 메슬로우는 그게 자아 실현 동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 그 전철에 떨어진 사람을 도왔다. 그러다가 우리 그 동영상에 본 것처럼 두 다리를 그렇게 잃어버린 그 역장님 나오셨죠.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지? 그거 글쎄 애정, 사랑의 동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 물론 이제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같은 경우로 앞서 봤던 본능이나 추동 감소와 마찬가지로 뭐 짝짓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장황하게 말씀드렸고 또 추동 감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배고픔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먹어?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생리적 동기 때문에 먹어. 그죠? 그리고 짝짓기 왜 해? 왜 배우자를 그렇게 찾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 연애를 한다, 뭐 교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테고 할 텐데 그런 행동 왜 해? 뭐 소속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 때 하위 단계가 완전히 100% 충족되고 다음 단계로 또 100% 충족되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기가 하위 단계에서부터 상위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위 단계를 완전히 100%다 충족하고 즉 동기 그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과 관련해서 완전히 100% 충족하고 즉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완전히 100%다 충족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이타 행동을 한다든지 뭐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랑 소속이나 또는 자기 존중감과 관련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상위 단계로 가는데 그 아래 단계들을 모두 거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거. 건너뛸 수 있다는 거. 안전의 욕구나 생리적 욕구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럼 채워지지 않으면은 앞서 봤던 이론들과 관련 생각하자면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안전을 해결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텐데 하게 될 텐데 오히려 배고픔을 해결하는 행동보다는 자아 존중감이나 소속이나 사랑에 과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배고픈 시인이나 예술가들, 그죠? 배고프다. 지금 이 생리적 욕구, 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안전 욕구과도 관련될까요? 어쨌든 생리적 욕구로 봅시다. 그러면은 본능 이론이나 추동 이론과 관련해서 생각하자면은 배고프니까 그러면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것, 먹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구나. 행동의 원인이 생리적 동기니까. 그런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쓴다든지 예술 작품을 한다면은 이거는 자아 존중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 만약에 배고픈 시인이나 예술가가 그죠? 결혼을 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있다. 게다가 또 자녀까지 있다. 요즘에야 뭐 그죠?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경제 활동하고 또 요즘은 또 뭐 애도 안 낳기도 하는 경우도 뭐 드물지 않아 있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면 요즘 경우에도 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 이제 아기도 있고 뭐 자녀를 돌봐야 한다면은 이렇게 배고픈 시인, 배고픈 예술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되면 이제 난리 나겠죠. 야, 아니 그럼 시가 뭐 그림이요, 뭐 음악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시를 쓴다든가 예술 작품을 하는 자아 존중감, 자아 실현 이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작품이나 시를 쓰는 예술 활동하는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동기에 해당할까요? 배는 고프다. 생리적 욕구, 동기를 채워야 해서 밥벌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런데 가족이나 배우자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 또 애정 소속의 욕구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안전의 욕구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왜 가정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안전의 욕구, 그리고 뭐 그런 결속력, 소속감, 가족이라는 게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합세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시를 쓸 것이 아니라 당장에 밥벌이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뭐 시 쓰는 행동보다는 다른 행동, 밥벌이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또 몇 가지 동기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욕구 단계에서 일시적 퇴행도 가능하다. 금방 얘기했던 그 경우에 해당하네요. 그죠? 내가 혼자일 때는 배가 고파도 좀 굶고 시를 썼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지금 나는 그래도 시를 쓰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밥벌이부터 좀 하자. 그런 다음에 좀 이따가 시를 쓰자. 이렇게 된다면은 욕구에서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그런 경우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 욕구 단계는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까지 도달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위 자아실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봐서 거창해야지만 그것이 자아실현을 하는 행동이다. 즉 자아실현 동기에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관적인 부분이 다분히 많을 테니까 앞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암벽 등반을 하면서 자아실을 한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역경 극복,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상에서 늘 역경 극복, 즉 달리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달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겪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삶이다. 뭐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그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자아실현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메슬로가 또는 메슬로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아실현의 동기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는 소수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자아실현자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이것과 관련해서 소수라는 것 관련해서 이러한 동기와 관련해서 욕구 위계 이론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아실현 욕구, 자아실현 동기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삶을 자아실현의 동기에 의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수치로 나타냈는데 그 뭐 어림짐작의 수겠지만 그만큼 많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 다른 동물이든 사람이든 일단 생리적 동기,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따뜻하고 그런 것들부터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뭐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고, 그럼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위험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피라미드 형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끝부분에 이러는 경우, 즉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즉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는 그만큼 적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동기의 유형입니다. 동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생물학적 동기와 심리적 동기가 있다. 앞에서 이미 봤죠? 네. 여기서 보면은 기본 동기, 심리적 동기 했는데 교재에 보면 또 기본 동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르게는 생물학적 동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것, 나머지는 심리적 동기. 그래서 여기서 크게 동기의 유형에는 생물학적 동기와 심리적 동기가 있다. 우리 앞서 봤던 결국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동기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동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런 항상성 유지와 관련해서 추동 감소가 있었고, 그 추동 감소의 확장으로 각성 이론이 있었고 그랬죠. 그 이전에는 아예 그냥 이제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심리적 동기는 앞서 봤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즉 바로 생리적 욕구 이외에 사회 문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소속감, 사랑, 자존감, 성취, 이거 앞서 봤던 거잖아요, 그죠? 소속감, 사랑, 자존감, 성취, 소속감, 자존감, 성취, 이런 것들 해당하는 것, 이것이 심리적 동기다. 자, 그러면은 심리적 동기 안에 세분화해서 교재에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딱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리적 동기 안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스포츠 운동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과제, 즉 이 경기 자체에 대한 흥미, 관심으로 인해서 하는 거. 이걸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겠다.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경기, 이 게임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소위 몰입한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 있겠죠. 몰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바로 흥미나 관심으로 인해서 하는 이런 경우는 내재적 동기고, 외재적 동기는 야,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내가 금메달을 딸 텐데, 금메달을 따면은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돈과 칭찬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또는 야, 이거 내 열심히 안 뛰면은 내가 이제 이거 나중에 혼날 거야. 표현이 좀 유치한가? 어쨌든 코치한테 욕 얻어먹을 거야. 내가 이거 안 뛰면 엄마가 용돈 안 준다 그랬어.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예는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손실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동기, 이런 게 외재적 동기예요. 자, 제가 이거 뭐 이 그림 가지고 좀 유치하게 우스갯소리처럼 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 순간 하는 행동에 이런 것들이 관여돼요. 자, 뭐 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거는 소위 공부란 이름으로 만나니까, 그죠? 공부도 아주 뭐 공부란 개념도 굉장히 폭넓고, 공부도 뭐 다양한 공부가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일례로 아주 좁은 어떤 공부의 예로 지금 우리 지금 심리학, 인간 행동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 개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듣는 것, 그리고 학교 지금 다니는 것, 내재적 동기에서 다닙니까? 외재적 동기에서 다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전혀 외적인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내재적 동기가 전혀 없다면은 그건 참 따분한 일이에요. 그죠? 아까 각성 이론으로 보자면 지루하고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최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고, 말 그대로 수행도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도 외재적 동기도 적당하게 50대 5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적당하게 하는 얘기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어쨌든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분명히 어떤 적절한 형태로 우리에게 있을 때 최적의 어떤 수행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내재적 동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결과가 소위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강하거나 많으면 그 하는 동안에 더 내가 재미있겠죠. 근데 외재적 동기에서 하면은 하는 것을 꾸준히 하기 힘들겠죠. 왜? 실패하게 되면은 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재미가 없겠죠. 자, 여러분 뭐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대학생활 이외에도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는 거, 너 학원 왜 가? 엄마가 가라고 했어. 학원 가면 엄마가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켜준대요. 이래 되면 외적 동기가 있죠. 그럼 가서 그 뭐 아까부터 봤지만 그죠, 수행 수준, 스트레스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서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만약에 그것이 소위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뭐 3년, 5년, 6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산다. 직장 왜 나가? 아, 이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지. 평생을 그렇게 산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이 축구 경기를 우리 삶에다가 빗대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 성취 동기가 있어. 성취 동기 안에 동기 지향성, 뭐 귀인 특성, 목표 채택, 역량과 통제감, 과제 선택, 과제 수행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앞서 봤던 내재적 동기랑 외재적 동기랑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취 동기란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설명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의 원인을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소개하는데, 자, 조금 전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빼먹었는데, 우리 앞서 그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라는 거 봤죠? 네. 거기에서 고양이가 그 레바를
눌렀더니만 나와서 생선을 먹었다. 그 다음부터는 레바를 누르는 행동이 막 강화되어서 그 문제 상자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문제 상자가 아니라 이제 식당이 된 거죠. 식당에만 들어가면 레바를 눌러서 생선을 먹었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왜 레바를 누르지? 레바를 누르는 행동의 원인 동기는 뭐지? 생선 먹으려고.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뭐 고양이 생선 먹는 그걸만을 전달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원리가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서 거기서 미신 행동이나 도박 행동을 제가 예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는 뭐 소위 우리의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의 예로 미신 행동이나 도박 행동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강화 처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수업 중에 뭐 지각하는 경우, 뭐 출석을 잘하는 경우, 뭐 수업에 잘 참가하는 경우를 다 강화 처벌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왜 지각하지 않고 출석을 그렇게 꼬박꼬박하지? 지각하면 감점되니까 하면 외제적 동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한 그 과목인데 내가 잘하고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나에게는 뭔가 흥미가 있었어. 뭐 제가 잘 전달해서 흥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죠?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수업을 만나기 전에도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내재적 동기에서 했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행동은 꾸준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강화 조작적 조건에서 강화 처벌에서는 어떤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 보여지는 어떤 결과, 그 저 뭡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선이고 수업과 관련해서는 점수지만, 그것이 결국은 밖에 보여지는 점수도 점수지만 그것이 내재화되어서 내 소위 이제 심적으로 내 내적인 결과물이 흥미라든지 재미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제 내적인 결과물로 변환되어지면, 즉 외적인 점수가 내적인 결과물로 변환되어지면은 외적인 점수도 물론이고 설사 외적인 점수가 조금 결여되거나 없다 하더라도 내적인 그러한 결과물에 의해서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내재적 동기예요. 이 과목 왜 들어? 아, 뭐 들을 게 없는데 졸업은 해야 되고. 외재적 동기죠. 그러면은 이 과목 듣는 한 학기 내내 괴롭죠. 수행 수준이 최상으로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겠죠. 물론 수업을 듣다가 어떤 또 다른 동기 요인이 관여해서 내재적 동기가 점점 생기어서 그죠? 외적인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행동이 강화되지 않고 이제는 외적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는 내적 결과, 즉 내적 동기에서 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내재적 동기가 있는 경우, 외적 동기만 있는 경우, 내재적 동기가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행 결과나 그 하는 동안에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학습과 기억에서 조작적 조건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고양이가 생선을 먹기 위해서 레바를 눌렀다 손 치더라도 다른 동물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경우에 내가 수업에 지각하지 않고 임하는 것은 점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외재적 동기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외적 결과물이 내적인 어떤 그러한 결과물로, 즉 성취감, 만족감, 흥미, 호기심, 충족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지면은 이제는 외적인 그런 점수가 좀 주어지지 않더라도 결과물이 외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적인 그러한 결과물에서 행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적 동기, 외적 동기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배웠던 조작적 조건화를. 자, 성취 동기로 돌아와서 자, 성취 동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소개하고 있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어떠냐?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특성과 관련해서 어떠냐 보는 거예요. 뭐 자꾸 얘가 그것만 들어서 여러분 뭐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생활 뭐 여러분하고 저와 만난 대학생활보다 광범위한 대학생보다도 우리 수업이라 합시다. 늘 그런 얘기만 들어서 좀 그런데 자 수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행동을 과 관련해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성공 성취 동기가 높고 실패 회피 동기가 낮아요. 즉 성공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려는 실패 회피 동기. 죄송합니다. 성취하려는 동기도 높고 성취하려는 동기도 높고 실패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앞서 봐서는 내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죠. 지금 성취 동기와 내적 동기와 연결해서 막 왔다 갔다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동기도 높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자세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이.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 이후에 자기의 자부심, 앞서 매슬로우와 관련된 자, 매슬로우의 욕구 얘기로 보자면은 자존감과 관련된 이러한 동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성공 후 자부심.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성공을 성취하려는 동기는 낮고 실패 안 하려는 동기가 높아요. 내가 수업에 어떻게 입에서 배운 어떤 지식적 욕구 그리고 호기심 충족 그리고 좋은 성적 이걸 기대한다면은 높은 성취 동기에 해당할 테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F 안 받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점수 받아서 졸업을 하지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실패 안 하려는 동기가 높은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성취 목표가 없이 즉 성취 동기가 없이 그럼 이 사람은 늘 뭐요? 불안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초점이 갖춰져 있는 거야. 바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각성 수준 각성 이론과 관련해서 또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각성 수준에 있어서 불안 수준으로 이 역유자 형태에서 이쪽 각성 수준이 높은 쪽에 가 있겠죠. 높은 쪽에 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수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삶 전반에 이런 식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수행 수준을 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째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귀인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2장과 관련해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얘기를 하면서 인과관계 추론 얘기했고 인과관계를 잘못 추론하는 경우를 다른 한편으로 귀인 징크스와 관련해서 얘기했고 또 귀인 징크스라는 것이 미신 행동으로서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귀인이라고 또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과관계 추론이 다 정확하게 인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고 바로 마이클 시어머의 자기 기만의 패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적응이 유리하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미신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이클 시어머의 그 자기 기만의 패턴의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다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귀인할 때 왜 내가 성공하게 되었지? 나의 능력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준비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좀 반맛이지만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어? 재수가 좋아서 그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외적 귀인을 하는 거죠. 즉 외적 귀인을 한다. 이건 이제 외적 귀인이라 하는데 외적 요인의 귀인이 한다니까 이제 줄여서 외적 귀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 뭐 바로 외재적 동기. 이 외재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경향성이. 그런데 내재적 동기로 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내적 귀인을 하는 거죠. 나한테 그 원인이 성공의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은 외부의
그 상황이 안 좋았다, 운이 나빴어, 이렇게 귀인하는 반면에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못나서 그렇다, 또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해요. 그래서 성공 실패에 있어서는 이 경우가 서로 또 이게 뒤바뀌어 있죠.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는 운이 좋았고 실패했을 때는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귀인한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또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동기지향성하고 관련되는 거. 늘 실패를 회피를 하려고 하고, 그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실패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데, 이거 다 뭐 자기 기만적 그러한 잘못된 추론일 수 있다라는 거. 어휴, 너무 목표 채택. 통상 과제 자체에 목표를 둔다. 과제 자체를 즐긴다. 이 아까 성취 동기랑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 유사하다 했죠. 지금 내재적 동기 뭡니까? 과제 자체, 일 그 자체가 목표라는 거예요. 이 리워드, 여기 이제 트로피를 그려놨는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목표 되면 외재적 동기가 돼 있죠. 이 지금 경기 그 자체, 이기든 지든 이 그 자체가 동기일 때 내재적 동기인데, 여기 지금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보면은 높은 사람은 뭐요? 과제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동기. 결국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앞서 봤던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고, 그죠?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외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상 결과 자체에 목표를 둔다. 즉 트로피에 관심이 있다. 뭐 아니면 칭찬이나 아니면 처벌, 뭐 꾸지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지면 이 사람은 실패 두려워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도 이때도 얘기했지만 동기지향성도 얘기했지만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봤던 이런 각성과 수행 수준의 역유자 관계에 있어서 이쪽에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늘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 수준이 잘 나오기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은 불안 수준도 높을 거예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격성도 높아요. 상관이 있어. 결국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공격성 나타나는 거죠. 늘 불안하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불안해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데 불안하니까 그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 제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안전의 욕구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안전의 욕구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안전 동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 타인에 대한 또는 상황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 실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 우리 앞서 뇌와 정서와 관련해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경우 PTSD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PTSD가 아닌 경우라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편도체가 민감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높은 처벌 수준, 즉 강력한 처벌을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공격 수준이 높은 거죠. 자, 역량과 통제감 지각. 통제감이 바로 인과관계를 내가 추론해서, 실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따라서 내가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내가 소위 주관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식으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뭔가 환경을 조작하는 것을 통제감이라 해요. 즉 미신이나 징크스라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로 강화된 것이지만 결국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면도를 안 한다든지 뭐 옷을 뭐 안 갈아입는다든지 그런 행동이 조작적 조건으로 강화된 거지만 결국 뭐요? 그 경기에서 이긴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즉 이기기 위해서, 그걸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원인은 아니지만 원인이라고 그렇게 추론해서 면도를 안 한다든지 뭐 옷을 뒤집어 입는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 자,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게 지각하고 내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성공했을 때 내가 잘났어 이렇게 내적 기인을 한다는 거. 성취 여부가 자신의 통제했다.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 역량을 낮게 지각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실패하면은
내가 못나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성취 여부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외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 운이 좋았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받았는데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나는 좋은 학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내가 못나서라고 이렇게 잘못된 귀인을 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성적을 못 받은 것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외부 기인을 하는 거죠. 통제받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자기 기만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 이쪽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성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과하다면은 자기 기만과 관련해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죠? 이쪽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이런 특성들이 자기 기만과 관련해서 너무 또 과하다면은 이거는 뭐 불필요하게 좀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뭐 이런 내용을 알면 자기 기만 심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과한 교만이나 또 실제와 다른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배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과제 선택. 또 넘어갔는데. 도전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경쟁자와 겨루고 싶어하며 어려운 과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 스스로 각성 수준이 좀 높은 스트레스가 좀 있는 그런 일을 선취해요. 그런데 성취 동기가 난 사람은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회피해요. 도전을 회피하고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쉬운 경쟁자나 과제를 선택한다. 아주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아니면 아주 어렵거나 쉬운 걸 선택해요. 왜? 아주 어려우면은 나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니까 내 실패에 대해서 그죠? 내가 변명거리가 생기죠. 아니면 아주 쉬운 걸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해내면 결국 이러한 불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걸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요. 아니면 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편도체가 민감해요. 즉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격 수준이 또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걸 해서 실패하면은 그거 다른 애들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거는 내가 실패에 대한 그러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걸 선택하는지 해서 외부 기를 하는 거죠. 너 왜 못했어? 그거 우리 반 애들 다 그거 해냈네. 몇 명밖에 없어. 전교 1등 하는 애 걔만 해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바깥에다가 원인을 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뭐 어느 쪽이든 자, 뭐 소위 이런 쪽이 이쪽이 너무 심해서 그죠? 너무 과대망상이 되어서도 그것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자, 이쪽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만약에 이런 경향성이 나한테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향성이 있다 여기질 때마다 내가 조금씩 도전해보는 그죠? 너무 큰 도전을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 기만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즉 뭐요?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해가지고 실패해도 다른 사람도 실패했으니까 이런 작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씩 내가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아까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강화가 조금씩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그렇게 해서 행동 변화도 생기고 그에 따라 소위 내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것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너무 과하게 자기 기만이 일어나서 그런 과대망상에 빠진 경우는 그것도 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과외 수행 평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낮은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적으로 수행 수준이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정서란 무엇인가? 정서로 넘어갑니다.